엘리베이터 숫자가 20에서 멈췄다. 그 순간 내 심장도 함께 멈춘 것 같았다. 그녀가 들어간 건물, 그 숫자, 그 고요. 그건 단순한 층수가 아니라 내가 쌓아 올린 믿음이 무너지는 높이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차 안에서 손끝만 떨렸다. 그날 처음으로 알았다. 의심이 진실이 되는 순간은 소리가 없다. 누군가는 부서지고 누군가는 모른 척한 채 걸어 나간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남은 사람은 평생의 잔향으로 살아간다. 그녀를 향한 내 마음은 그날 이후로 다시 내려오지 않았다. 그저 매일 같은 아침, 같은 식탁, 같은 미소 속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던 듯 살아가던 두 사람의 일상 뒤엔 이미 끝이 자라나고 있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아침 8시 알람이 울렸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옆자리에선 지연이 아직 고른 숨을 쉬며 잠들어 있었다. 커튼 틈으로 새어든 겨울빛이 그녀의 머리카락 끝을 스쳤다. 한동안 그 빛을 따라 그녀의 얼굴을 보다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협탁 위엔 어젯밤 그녀가 읽다만 책이 놓여 있었다. 책갈피 사이에는 작은 메모 조각이 끼워져 있었다. 언젠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짧은 문장 하나가 가슴을 멈추게 했다. 그녀는 언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나는 책을 덮으며 괜히 한숨을 삼켰다. 그리고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에선 물이 끓는 소리와 팬이 달궈지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매일 같은 아침이지만 오늘은 왠지 공기가 달랐다. 지연은 여느 때처럼 수아의 도시락을 싸고 있었다. 김이 오르는 밥 위엔 반숙 계란, 작은 통엔 미역 무침이 담겼다. 그녀의 손끝은 단정했고 얼굴엔 미소가 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엔 묘한 피로가 배어 있었다. 오늘 회의 많지? 내 물음에 그녀가 짧게 웃었다. 응, 좀 바쁠 것 같아. 짧은 대답 뒤에 침묵이 떨어졌다. 대화는 늘 같았지만 그 사이의 거리만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다. 식탁 위로 된장국 냄새가 번졌다. 잠시 뒤 수아가 졸린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왔다. 엄마, 오늘 어린이집에 장난감 가져가도 돼?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머리를 묶어 주었다. 나는 그 평범한 장면을 보며 왠지 어제보다 조용한 공기를 느꼈다. 햇살이 식탁 위에 내려앉았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잠시 반짝였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남았고 그 쓴맛이 이상하게 익숙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넥타이를 고를 때 지연이 다가와 메어 주었다. 손끝이 목을 스쳤고 익숙한 향기 대신 낯선 향수가 남았다. 새 향이네.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전에 쓰던 거야. 짧은 대화 뒤 그녀가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늘 해오던 인사였지만 그날따라 차갑게 남았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그녀를 힐끗 봤다. 부엌 불빛 아래 서 있는 뒷모습, 그 어깨 위로 금빛 머리핀이 반짝였다. 작년 내 생일에 내가 선물했던 것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걸 하지 않았다. 오늘 다시 꽂은 이유가 뭘까? 점심에 회사 근처에서 같이 먹을까? 내 말에 그녀가 잠시 머뭇거리다 미소만 지었다. 오늘은 힘들 것 같아. 보고서 마감이 있거든.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열쇠를 집어들었다. 그럼 조심히 다녀와. 그녀는 창가까지 나와 내 뒷모습을 바라봤다. 커튼 끝을 잡은 손이 작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시선이 배웅이 아니라 조용한 작결이었다는 것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무릎 아래로 묘한 공허감이 밀려왔다. 나는 평소처럼 커피를 사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컵 뚜껑을 열자 은은한 향이 올라왔다. 그 향은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어제 그녀의 목에서 스쳤던 향수와 같았다.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나는 그 냄새를 지워보려 했지만 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커피는 식지 않았고 손끝은 차가웠다.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향해 걷고 있었지만 나는 어쩐지 하루의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 사소한 냄새 하나, 표정 하나가 이렇게 마음을 흔들 수 있다니. 버스가 멈추자
나는 사람들 틈에 섞여 내렸다.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스치고 회색 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 순간 어젯밤의 공기가 떠올랐다. 침대 위에서 서로 등을 돌린 채 남겨졌던 거리감.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예고였다. 우리 사이의 마음이 천천히 식어가고 있다는 아주 조용한 신호. 아침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하늘은 높고 바람은 깨끗했다. 그런데 그 상쾌함이 오히려 불편했다. 날씨가 좋을수록 내 마음은 더 뒤틀렸다. 출근길, 사람들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새로운 향수, 낯선 눈빛, 그리고 내가 모르는 시간들. 지하철 창에 비친 내 표정은 굳어 있었다. 누군가 웃으며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웃음은 내 세상과는 멀었다. 지연은 그날도 수아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다. 그 이후 그녀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했을까? 나는 알지 못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 때로 사람은 진실보다 평온을 택한다. 그 평온이 깨지는 게 두려워서 모른 척하며 살아간다. 며칠 전부터 불안한 예감이 내 하루를 붙잡고 있었다. 지연의 휴대폰 알림창에 낯선 이름이 자꾸 나타났다. 민우 팀장, 프리랜서 광고 기획 미팅. 나는 일부러 보지 않은 척했지만 그 이름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욕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낮은 목소리. 그 속엔 내가 알던 아내의 톤이 아니었다. 말끝마다 묘한 온기가 묻어 있었고 그 온기는 내게 낯설었다. 그날 오후 나는 충동적으로 그녀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이 번호는 사용 중이 않습니다. 기계음이 차갑게 흘러나왔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떨렸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잘 연결되던 번호였다. 수화기를 내려놓았지만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며칠 뒤 그녀의 휴대폰 배경화면이 바뀌어 있었다. 한강의 밤, 검은 물결 위로 수많은 불빛이 흩어지고 그 사이에 희미한 달빛이 떠 있었다. 그녀가 이런 사진을 좋아했던가? 나는 그 화면을 바라보다 이상한 저림을 느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혹시 그 불빛 중 하나가 그녀의 거짓을 비추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후로 지연은 점점 늦게 귀가했다. 프로젝트 회의가 길어졌어. 보고서 마감이야. 같은 말이 반복될수록 내 안에 무언가가 말라갔다. 냉장고 안반찬은 줄지 않았고 세탁함엔 본 적 없는 남색 셔츠가 걸려 있었다. 그녀가 입던 색이 아니었다. 셔츠에 배인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공기 중에 남았다. 저녁 식탁에서 나는 평소처럼 물었다. 요즘 회사는 어때? 그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짧게 대답했다. 늘 그렇지 뭐. 다들 바쁘지. 그 대답은 너무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입안 가득 쓴맛이 돌았다. 식탁 위 시계의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그 틱, 틱 소리가 마치 무너지는 마음의 리듬 같았다. 그날 밤 그녀가 욕실로 들어간 뒤 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켰다. 손끝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검색 기록 창을 눌렀다. 홍보대 행사 위치, 여의도 오피스텔, 한강뷰 레지던스. 그 단어들이 차가운 화면 위에 나란히 서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그녀의 브라우저 속에서 조용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노트북을 덮었지만 그 울림은 멈추지 않았다. 욕실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그 리듬이 불안했다. 마치 내가 알고 있던 일상의 틀이 하나씩 깨져나가는 소리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회색 코트를 걸치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다. 창문 너머의 빛이 그녀의 뺨을 스쳤는데 어딘가 달라 보였다. 나는 문가에 서서 조심스럽게 어깨 위에 손을 올렸다. 요즘 많이 힘들지? 그녀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그냥 요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녀는 잠시 웃더니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녀가 현관문을 닫고 나서는 순간 가방끈이 작게 흔들렸다. 그 속에 담긴 건 도시락이 아니라 낯선 향수 냄새였다. 그 냄새가 현관에 오래 남았다. 그녀의 발자국이 멀어질수록 내 마음속엔 더 큰 소음이 울렸다. 무언가가 틀어지고 있다는 걸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다. 나는 창문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녀가 탄 택시는 회사 방향이 아니었다. 한강 쪽으로, 여의도로 향하고 있었다. 그 길 위에 내 믿음이 천천히 꺾여가고 있었다. 며칠 전 그녀에게 물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우리 괜찮은 거지?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우리 항상 괜찮았잖아.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닿기도 전에 공기 속에서 식어버렸다. 그 미소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그녀는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괜찮지 않다는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이상하다. 진실이 눈앞에 있어도 그 평온을 잃기 싫어서 스스로 속인다. 나는 그 마지막 평온을 붙잡고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먼저 집을 나섰다. 출근이라 말했지만 회사로 향하진 않았다. 가방엔 노트북 대신 작은 카메라와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심장은 일정한 리듬을 잃고 한 박자 늦게 뛰었다. 차 안의 엔진 소리가 괜히 크게 들렸다. 창문을 살짝 내려 숨을 고르며 거울 속의 나를 봤다. 눈 밑은 퀭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누군가를 의심하는 내가 싫었지만 더는 멈출 수 없었다. 확신이 필요했다. 그녀가 정말 나를 속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지. 나는 조용히 골목 모퉁이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도시는 바빴지만 내 시간은 이상할 만큼 느리게 흘렀다. 잠시 후 회색 코트를 입은 지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평소보다 진한 립색, 얇은 하이힐,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향기. 그녀는 차 앞 유리창을 거울 삼아 머리를 매만졌다. 핸드백을 들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다시 확인하는 눈빛엔 출근의 피곤함이 아닌 약속된 만남을 기다리는 설렘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딱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건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그녀는 수아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뒤 곧장 택시를 탔다. 그 택시는 회사가 아닌 반대편 여의도 방향으로 향했다. 나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다.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가슴이 들썩거렸고 그녀의 뒷머리 위로 스치는 햇살이 칼날처럼 날아와 내 시선을 베었다. 한강 다리를 건너는 동안 손끝이 서늘해졌다. 겨울 햇살이 강물 위에서 부서지고 그 빛 사이로 내 결혼의 잔해가 떠다니는 듯했다. 설마 아닐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이미 부정의 자리를 잃고 있었다. 숨이 막혔다. 한강 위의 반짝임이 너무 눈부셔서 나는 그 눈부심 속에서 스스로를 지우고 싶었다. 택시는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멈췄다. 그녀는 경비원에게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그 손짓, 그 표정엔 익숙함이 배어 있었다. 나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1층에서 천천히 올라가 20에서 멈췄다. 그 숫자가 내 가슴 위에 새겨지는 것처럼 아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까운 카페로 향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커피를 주문했지만 향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커피는 식었는데 손끝은 뜨거웠다. 심장이 손바닥 안에서 직접 뛰는 것 같았다. 점심이 지나고 오후의 빛이 건물 사이로 번져들 즈음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혼자가 아니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 김민우. 그녀의 옆에서 웃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 같았다. 남자가 손끝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정리하자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에는 내가 알던 지연의 얼굴이 없었다. 그건 다른 여자의 표정이었다. 나는 카메라를 꺼냈다. 조용히 셔터를 눌렀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지만 내 심장이 더 크게 울렸다. 렌즈 너머의 세상은 너무 선명했고 그래서 더 잔인했다. 사진 속 그들은 사랑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세계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며칠을 더 지켜봤다. 패턴은 같았다. 그녀는 출근한다고 말하고 여의도로 향했다. 점심 무렵 같은 시간에 그 남자가 나타났다. 둘은 함께 웃었고 함께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내 발걸음은 무거웠다. 의심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다. 확신이 되어버렸다. 밤이 되면 나는 녹화된 영상을 반복해서 봤다. 모니터 속의 그녀는 내가 알던 사람과 달랐다. 눈빛은 따뜻했고 표정은 여유로웠다.
그녀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다. 손끝이 떨렸다. 화면을 끄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사랑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곁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눈을 감고 지나칠 수 있을까? 나는 검색창을 열었다. 김민우, 광고대행사 대표. 그의 이름을 입력하자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졌다. 웃고 있는 그의 사진이 화면 가득 떴다.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광고는 신뢰와 창의성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모니터를 보며 비웃었다. 가정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람이 세상에선 신뢰를 말하고 있었다. 화면을 닫았다. 모니터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불륜의 장면이 아니라 한 남자의 믿음이 조용히 죽어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수아와 놀아주고 지연이 차려준 저녁을 먹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내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게 금이 갔다. 그 소리는 미세했지만 그 균열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눈앞의 평온이 더 이상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금요일 저녁 집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시계 초침이 벽을 긁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오늘 끝내기로 마음먹었다. 모든 걸 알고도 일주일을 버텼다. 확신보다 두려움이 컸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미룰 이유가 없었다. 수아는 이미 어머니 집에 맡겨두었다. 테이블 위엔 위스키 한 병과 2개의 잔이 놓여 있었다. 얼음이 천천히 녹아내리며 유리벽을 타고 떨어지는 그 소리가 마치 내 안에서 균열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같았다. 현관문이 열렸다. 지연이 들어왔다. 왔어요. 그녀는 늘 그렇듯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웃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그제야 알았다. 그 웃음 속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피로했고 그 안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오늘은 어땠어? 회사 많이 바빴지?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코트를 벗으며 대답했다. 그럭저럭요. 보고서 마감이라 좀 정신없었어요.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고 가방을 내려놓는 동작마저 어색했다. 나는 잔을 들어 위스키를 한 모금 삼켰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불이 내 안의 침묵을 깨웠다. 그 순간 위스키 향보다 더 짙게 번진 건 배신의 냄새였다. 요즘 회사 일 괜찮아?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내 눈을 마주치다 이내 어깨 위로 시선을 흘렸다. 바쁘긴 하지만 잘하고 있어요. 오늘은 야근 아니야? 그녀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아니요. 오늘은 일찍 끝났어요.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식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으로 향했다. 서랍을 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손끝으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게 뭐예요? 한번 열어봐. 그녀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사진 몇 장이 테이블 위로 흩어졌다. 그녀와 그 남자.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 선 모습. 오피스텔 현관 앞의 포옹. 카페 창가에서의 웃음.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가 허리를 굽혀주는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손가락에 여전히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는 걸 봤다. 그 반지가 너무 반짝여서 오히려 잔인했다. 설명할 기회를 줄게.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오해야.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자주 만난 것뿐이에요. 그 거짓말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슬펐다.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문장이 바로 이런 어조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이 흔들리더니 결국 눈물이 떨어졌다. 처음엔 외로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당신은 늘 일에 매달려 있었고 나는 그저 수아의 엄마로만 존재했어요. 그 사람은 나를 여자라고 느끼게 해줬어요. 그녀는 그 말을 내뱉자마자 입술을 깨물었다. 자기 고백이 자기 목을 조르는 줄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꺼졌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얼마나 됐어?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1년쯤 됐어요. 1년. 그 단어가 머릿속을 천천히 맴돌았다. 1년 동안
나는 모른 척하고 웃으며 살았다. 그 시간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그제야 실감했다. 그녀가 내게서 멀어져 있던 모든 순간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새의 향수, 다른 립색, 늦은 퇴근, 빈 대화.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이 되어 나를 비웃고 있었다. 지연이 입을 열었다. 처음엔 그냥 대화만 하고 싶었어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해서. 나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그만해. 짧은 두 음절이 방 안을 가로질렀다. 그녀의 입술이 닫히는 소리가 유리 깨지듯 날카로웠다. 나는 침실로 들어가 여행 가방을 꺼냈다. 옷을 몇 벌 접어 넣는 동안 천 조각이 접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건 마치 관계의 주름이 남는 소리 같았다. 지연이 따라 들어왔다. 어디 가요? 당분간 호텔에 있을 거야. 이대로는 숨 쉴 수가 없어. 그녀가 내 팔을 붙잡았다. 제발 가지 마요. 이건 실수였어요. 한순간의 착각이었어요. 나는 천천히 손을 뿌리쳤다. 1년 동안 반복된 걸 실수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는 이어 말했다. 당신이 매일 아침 회사 간다며 나를 속이던 그 모든 날이 단 한 번의 착각이었을까? 지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바닥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그 눈물이 카펫에 스며드는 속도가 내가 식어가는 속도보다 느렸다.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다. 가방 지퍼를 잠그고 현관 앞에 섰다. 그녀가 힘없이 물었다. 수아는 어쩌고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수아는 내가 데려갈 거야. 너와 함께 있게 하고 싶지 않아. 그녀의 울음이 터졌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집의 공기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뀌었다. 그 안엔 이제 내 숨이 닿을 자리조차 없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손바닥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쥔 채 그녀는 울었다. 나는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엔 온기가 없었다. 가족이라고? 그 말이 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공기마저 멈춘 듯했다. 그 한마디가 벽처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랐다. 지연은 주저앉아 울었다. 그 울음이 터질 때마다 오래된 벽지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문손잡이를 잡고 잠시 멈췄다. 수아는 내가 데려갈 거야. 너와 함께 있게 하고 싶지 않아.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울음소리가 공허하게 번져나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그녀의 울음이 길게 이어졌다. 그 소리가 내 등 뒤를 따라왔다. 마치 놓지 못한 죄의 그림자처럼. 다음 날 아침 나는 수아를 데리러 갔다. 밤새 울었는지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그녀는 문 앞에서 말했다. 잠깐만, 얘기 좀. 나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아이의 짐을 챙기며 짧게 말했다. 당분간 우리 부모님 댁에서 지낼 거야.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얘기하자. 변호사.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 한 단어가 그녀에게는 판결문보다 무거웠을 것이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현관을 나섰다. 뒤에서 들려오는 울음이 발소리를 따라왔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며칠 후 모든 것이 퍼졌다. 우리 가족, 양쪽 부모님, 친구들까지.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냄새를 맡는다. 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지연아. 그녀의 부모님 역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쓰러졌다가 겨우 일어났다고 했다. 지연의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다. 누군가는 메시지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아이의 번호를 바꿨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갔다. 그 고립이 벌이라면 나는 그걸 차갑게 지켜볼 뿐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민우였다. 모든 일이 드러났다고 연락했을 때 그는 처음엔 위로하는 척했다. 괜찮을 거야. 잠시만 지나면 정리될 거야. 그러나 그 목소리엔 진심이 없었다. 며칠 뒤 그는 연락을 끊었다. 일주일 후 문자 한 줄이 도착했다. 이제는 만나기 어렵겠어요. 사업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녀가 의지하던 세계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다.
민우는 끝까지 비겁했다. 책임도, 감정도,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한 달이 흘렀다. 그녀는 여전히 그 집에서 혼자 산다고 했다. 이웃들은 이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문 앞에는 배달 전단지가 쌓였고 베란다 화분엔 말라붙은 흙만 남았다. 더 이상 깨울 남편도 데려다줄 아이도 없는 아침. 그녀의 얼굴은 거울 속에서도 낯설었다고 했다. 빛을 잃은 눈, 말라버린 입술. 그녀는 자신이 만든 어둠 속에서 천천히 갇혀갔다. 회사로 복귀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다. 내 동료 중 한 명이 그녀의 회사 사람과 친했다. 그 여자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 완전히 달라졌대. 그녀는 점심시간마다 혼자 앉아 밥을 먹는다고 했다.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창밖만 바라본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용했다. 불쌍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결과를 본 느낌이었다. 누군가의 분류는 순간의 불꽃이지만 그 불꽃이 꺼지고 남은 잿더미는 평생의 냄새로 남는다. 며칠 뒤 변호사를 통해 조정길 통보가 도착했다. 모든 절차는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갔다. 그녀가 여러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다. 더 이상 들을 말도 위로할 이유도 없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볼 때마다 이젠 미련보다 피로가 먼저 밀려왔다. 나는 문서에 서명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부터는 법으로 하자. 그 한 문장이 내 복수의 마지막 문장이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잠시 떨렸지만 곧 멈췄다. 이제 내 안엔 미움도 사랑도 남지 않았다. 그저 끝. 모든 게 끝났다는 확신만이 조용히 남아 있었다. 전화가 연결되었을 때 나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뒤였다. 목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끝이 왔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혼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수아는 내가 키울 거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흐느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발 수아만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나는 눈을 감았다. 조금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안 돼. 그 한마디에 숨소리마저 끊겼다. 그녀의 부모님이 중재에 나섰지만 바뀌는 건 없었다. 무너진 신뢰 위에서는 어떤 말도 닿지 않았다. 한때 가족이던 사람들도 이제는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법적 언어로 말했고 그녀는 감정으로 울었다. 그 사이엔 다리가 없었다. 한 달쯤 지나서야 어머니의 권유로 그녀에게 수아를 잠시 보여주기로 했다. 토요일 오후 공원 근처 벤치에서 마주 앉은 세 사람. 따뜻한 햇살 아래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봄이었다. 수아는 엄마를 보자마자 반가워 달려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선 듯 그녀의 품을 벗어났다. 아빠 집에 가고 싶어. 그 한마디에 지연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아빠랑 가야지. 그 목소리가 금세 흔들렸다. 나는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봤다. 지연은 아이를 떠나보낸 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 울음은 멀리서도 들릴 만큼 절박했지만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 걸음도 다가가지 않았다. 그건 연민이 아니라 끝을 지켜보는 사람의 마지막 예의였다. 그녀가 그날의 눈물로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 사람의 잘못은 눈물로 씻기지 않는다. 그 눈물이 흐르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여전히 상처를 기억한다. 그 후의 일들은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흘러갔다. 이혼 서류가 오갔고 변호사들이 숫자와 날짜를 확인했다. 나는 법원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다. 6년의 결혼이 서류 한 장으로 끝났다. 법정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차가웠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으로 종이를 만지작거렸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떨어졌다. 그 소리가 바닥에 닿는 듯 내 귓가에 또렷하게 남았다. 수아는 잘 지내죠?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나는 짧게 대답했다. 응, 잘 지내. 그녀는 더 말하지 못했다. 우리 사이엔 더 이상 나눌 언어가 남지 않았다. 양육권은 내게 넘어왔고 그녀는 한 달에 2번 만남 허가만 받았다. 판결문을 손에 쥐었을 때 이상하게도 통쾌함보다 허무함이 먼저 찾아왔다.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없는 싸움이었다.
그녀는 작은 원룸으로 옮겼다고 했다. 벽지는 오래되어 색이 발해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반쯤 무너진 건물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가끔 수아가 놀러 갈 때면 작은 침대와 책을 준비해둔다 했다. 하지만 수아는 여전히 낯설어했다. 엄마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 집 같아. 그 말이 내 가슴을 베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잠든 아이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그 눈동자엔 혼란과 그리움이 동시에 머물러 있었다. 지연은 회사를 옮겼다. 소문이 퍼진 이전 직장은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다. 새로운 직장에서는 사람들도 분위기도 달랐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감은 예전 같지 않았다. 점심시간엔 혼자 밥을 먹고 퇴근 후엔 곧장 집으로 향했다. 밤이면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했다. 그녀의 하루는 그렇게 반복되었다. 그동안 나는 오히려 더 바빠졌다. 수아의 등원 준비, 회사 일, 어머니의 병간호까지 모든 걸 혼자 감당하면서도 이상하게 평온했다.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만으로도 숨이 트였다. 민우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가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다른 도시로 회사를 옮겼다는 소문이 돌았다. 결국 그녀도 포기했다.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그에게 그녀는 잠시의 흥미였을 뿐 위로가 아니라 도피였다는 사실을. 그녀의 외로움을 채워주던 그 시간들이 결국 그녀 자신을 비워버렸다는 걸. 봄이 다가오던 어느 토요일 아침, 그녀는 약속대로 수아를 데리러 왔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녀의 표정엔 이전보다 단단함이 느껴졌다. 수아, 엄마 왔다. 아이는 밝게 웃었다. 새 원피스를 입은 수아가 엄마 손을 잡고 나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햇살이 새 모서리를 나누듯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가 다시 무너질까 걱정되면서도 이제는 내가 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한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수아를 데리고 돌아왔다. 오늘 재밌었어? 응. 근데 다음에는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 아이의 말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소는 슬펐지만 진심이었다. 그 순간만큼은 나도 모르게 안도했다. 비로소 누군가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으니까. 문이 닫히고 복도가 고요해졌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한강 쪽에서 봄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엔 아직 남은 미련과 끝난 사랑의 냄새가 함께 섞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됐다. 이제는 정말 끝이다. 일요일 저녁 집 앞 골목은 유난히 조용했다. 햇살이 벽을 따라 길게 미끄러지며 그림자마저도 숨을 죽였다. 수아가 엄마 손을 꼭 잡고 걸어왔다. 나는 현관 앞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몇 걸음이 너무 느렸다. 마치 모든 이별이 그 속도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아빠한테 가기 싫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아빠도 수아 많이 사랑하잖아. 같이 살아야지. 그녀의 말끝이 조금 흔들렸다. 그 떨림엔 미련이 아니라 체념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우리 사이엔 이제 짧은 인사조차 오래된 예의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수아가 현관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자 복도 끝에 남은 발소리가 천천히 멀어졌다. 그녀의 그림자가 벽을 따라 길게 늘어지다가 빛이 꺼지듯 사라졌다. 그녀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다. 텅 빈 거실, 불 꺼진 조명, 테이블 위에는 수아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잔인하게 느껴질 만큼 지금의 현실은 고요했다. 그녀는 사진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한때 자신이 가족이라 불렀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내가 퇴근 후 지친 몸으로도 수아와 놀아주던 저녁, 주말 아침 세 식구가 함께 웃던 식탁, 명절마다 부모님 댁에서 들리던 웃음소리, 그 모든 장면이 이제는 먼 기억이 되었다. 그녀의 손끝이 사진 위를 지나갈 때마다 시간이 한 조각씩 부서지는 듯했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초봄의 찬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그땐 왜 그랬을까? 뭐가 그렇게 부족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흩어졌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밤하늘은 낮보다 밝았고 도시의 불빛이 한강 위로 번져 있었다. 그녀는 그 불빛을 오래 바라봤다. 그 빛들이 마치 자신이 놓쳐버린 모든 시간을 비추는 듯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한 달에 2번 만나는 아이와 끝없이 반복되는 고요뿐이었다. 후회는 매일의 시간 속에서 자라났고 그녀는 그것을 안고 살아가야 했다. 가끔 수아가 다녀간 날이면 작은 방엔 웃음소리가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졌다. 그녀는 그 잔향을 붙잡으려 두 손을 모았지만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건 늘 침묵뿐이었다. 그날 밤 지연은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다. 수아의 사진을 품에 안은 채 눈을 감았다. 눈물 한 줄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제야 알았다. 행복은 잃어버린 뒤에야 그 모양을 드러낸다는 걸. 순간의 설렘 하나가 가족의 모든 시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사랑은 그렇게 쉽게 시작되지만 무너질 때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이제라도 수아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 그녀의 목소리가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창문 틈으로 한강의 바람이 다시 스며들었다. 그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사진 위의 먼지를 조용히 털어냈다. 그 바람은 강을 따라 흘러 어딘가에는 나와 수아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녀는 그 장면을 마음속에 그렸다. 그곳에서 수아가 웃고 나는 그 웃음을 바라보고 그녀는 그 옆에서 손을 뻗었지만 닿지 못했다. 그건 꿈이었고 기억이었고 그리고 끝내 벗어날 수 없는 벌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불을 켰다. 어두운 방 안에 불빛이 번졌다. 그 불빛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창문을 닫았다. 바람이 막히고 방 안엔 다시 고요가 돌아왔다. 그러나 이번의 고요는 어제의 것과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 대신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건 징벌의 숨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의 숨이었다. 같은 시각 나는 수아를 재워놓고 한강을 걸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은 묘하게 고요했다. 멀리서 불빛 아래 서 있는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 그림자가 그녀와 닮아 있었다. 순간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그건 환상이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자 사람의 형체도 함께 사라졌다. 나는 강 위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속삭였다. 우리의 끝이 누군가의 시작이 되길. 그 바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몰랐지만 그 속에 담긴 건 증오가 아닌 용서였다. 한때 완벽했던 일상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무너져 내렸지만 그 잔해 위에서도 사람은 다시 살아간다. 한강의 물결이 잔잔히 흔들리고 그 위로 봄의 달빛이 부서지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